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셨어요. 아, 정말 MBTI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이 자리에 MBTI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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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분, 두 분, 우리 이재용 씨를 포함해서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 5% 정도가 지금 해보신 적이 없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해보신 거예요. 네. 아니, 얼마 전에는 뭐 대기업의 회장님을 뵀는데 어느 학교 교수인지는 모르는데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ISTJ였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 심지어는 왜 직원 뽑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형만 뽑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MBTI로 사람 뽑겠다는 구인 권고가 있습니다. 우와. 저희는 MBTI를 보고 뽑아요. ENTJ를 안 뽑는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ENTJ가 진짜 되게 성격도 좋고 꼼꼼하고 약간 그런 성향인데 왜 ENTJ를 도대체 안 뽑는다는 거죠? 본인이 혹시 ENTJ이신가요? 네. 저 ENTJ. 네. 일로서 정확한 사람인데. 네. 저는 심지어 일찍 퇴사하거나 공금 횡령할 MBTI는 뭐냐고. 궁금해 생각. 네,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사석에서.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니고요. 네, 불과 한 3, 4년 전에. 어쨌든 이 MBTI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냐는 거예요. 이 MBTI가 조금 이제 학문적인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마이어스 브릭스, 그러니까 MB,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의 유형 지표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캐서린 쿡 브릭스 그리고 그분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 홈스쿨링을 하다가 따라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다. 약간 지금으로 치자면 게임 같은 어떤 방법 하나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을 한 거죠. MBTI가 이제 두 개의 태도 지표, 그러니까 외향, 내향, 그렇죠? 그리고 판단 인식, 그리고 두 개의 기능 지표, 감각, 직관, 그리고 사고, 감정 이렇게 이 네 가지 지표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에 대한 답을 해서 이걸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16개의 문자 패턴으로 유형화해서 알려주는 검사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MBTI가 건강검진 결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네. 건강검진표 보면은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다 그래프로 나오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봐도 뭔 얘기야.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뭐냐? 정상, 비정상. 뭐 이런 거, 그렇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무언가를 조금 구간이나 아니면 등급별로 얘기해 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보면은 뭔가 여기까지 딱 들어가면 미션 클리어, 스테이지 클리어, 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나 아니면 랭킹이 나와서 게임이 재밌는 것처럼 뭔가 계속 체크하고 얼마나 그런가를 얘기를 했는데 뭔가 레터, 글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I네, 당신은 P일세.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되게 독특하게 다른 방식의 아웃풋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걸 게임 같다. 그래서 성격 검사나 성격 검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상당수가 일종의 게임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내가 누군지를 참 알기 어려워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MBTI의 인기는 거의 같이 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알토란 같이. 한 달에 50만 원씩 3년을 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천만 원이죠. 거의 자동차 한 대가. 그래서 제가 이걸로 좋아. 나 이 정도의 돈을 딱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딱 탔는데 갑자기 제 고등학교 동창 한 친구가 만든 회사가 상장을 했대요. 네. 제가 3년 동안 모은 돈이 걔가 어제부로 벌은 돈의 1%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께까지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 것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지다가 불과 36시간이 후인 오늘 아침에 어떤 식의 느낌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 과거에는 이런 방식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느끼는 게 나의 어떤 정체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내가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나의 안 변하는 건 뭘까? 네. 자, 그런데 MBT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나 MBTI를 3번 이상 해봤는데 3번 다 완전히 똑같았다. 계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3번 다 ENTJ. 네, 저는 늘 3번 이상 해봤는데 늘 ENTJ. ENTJ였나요? 네. 오, 독특하시다. 그 재미없는 걸 3번 이상씩 했다고. 참 성격 희한하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처음 MBTI 검사를 했던 게 이제 군대 훈련소 가갖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길었어요. 검사 문항도 굉장히 많고 요즘 그 저희가 이제 어플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검사들은 조금 간략하게 한 10분 안에 끝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신뢰도가 있는 검사인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뢰도. 이 검사에는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신뢰도는 뭐냐면 사람이 그대로라면 결과도 그대로여야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의 머리 둘레 같은 거. 굉장히 신뢰롭죠. 어제 쟤도, 정확히. 내일 쟤도, 그렇죠? 똑같아. 네, 똑같겠죠. 그냥 똑같아. 크겠죠. 네, 머리 둘레. 네. 하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저의 지능을 판단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의 머리 둘레는 신뢰도는 굉장히 높지만 저의 머리 둘레로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를 얘기한다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랑 타당도가 높은 거 양쪽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MBTI는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제한점이 있겠죠. MBTI는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1992년에 처음 받았을 때 ISTJ였습니다. ISTJ. 네. 그런데 2010년에 제가 또 한 번 해봤어요. ENTP예요. 네. T만 빼놓고 싹 다 바꾼 거죠. 다 변하셨네요. 네. 최근에 다시 해봤습니다. 도로 ISTJ예요. 와. 성격 검사라고 부르는 데는 그러면 무리가 있다는 거죠. 성격은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이고 그리고 잘 안 변하는 속성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되게 말 많았던 친구는 지금도 말 많아요. 그리고 그때도 계속 시간 약속 많이 어기던 친구는 지금도 시간 약속 많이 어기고요.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고독했던 친구는 지금도 고독합니다. 성격은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에 가까운데 MBTI는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MBTI가 그 사람의 안 변하는, 거의 잘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을 보는데 적합한 문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원래 문항에서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사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들한테 MBTI를 보면 굉장히 I가 갑자기 증가해요. 그 왠지 아세요? 이런 류의 문항에 다 예스를 해야 됩니다.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한다. 신입사원이 경청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예, 경청해야지. 그래야지.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전무님들 정도 되면 자기 사업 분야 하나씩을 다 총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다 해보면 놀래요. 내가 E로 변했어요. 예, 다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문항에 또 예스를 해야죠. 이런 류의 문항에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한다. 예, 전무님이 주도적으로 얘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통 많이 말씀을 드려요. MBTI는 당신께서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얼굴로 사셨는지, 당신이 지난 3, 4년 동안 어떤 사회적 카드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사회적 전략이었구나, 나의 사회적 얼굴이었구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내가 나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 본성, 발전 가능성, 심지어 업무 적합도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MBTI는 엉망인 검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인 검사도 아니에요. 다만 오남용되고 있는 검사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인간을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맞춰서 재단하거나 아니면 그 16종류의 하나라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은 심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 가운데 잘 알려져 있고 또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인에게 아주 적합한 성격 특성 모형이라고 알려진 헥사코어 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BTI보다 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죠. 네네. 원래 심리학에서는 5개의 성격 요인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5개는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5요인, 5개의 요인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했는데 최근에 이 6번째인 정직 겸손성. 네. 이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요도를 제기하는 그런 연구진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 있는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자기 동료 마이클 애시턴이라고 하는 이 두 대학원생이 이상하게 5개로 안 묶이고 6개로 묶이더래요.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데 연구가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연구자들이 이걸 버리면 나머지 연구자들도 별 생각 없이 6번째를 버려요. 예, 그냥 이게 요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 두 분은 이거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기존의 5개의 요인이라고 보고를 했던 연구자들에게 다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다음에 편지 보내서 혹시 6개 요인으로 묶이는 것 같지 않우? 라고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이 6번째 뭐지? 그래서 이 6가지 요인에 이름을 붙여보자. 그게 정직 겸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검사고 현재 굉장히 많이 심리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연구죠.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요. 자, 미술관에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낀다. 자, 다른 사람들이 내 방이나 책상이 지저분하다고 가끔씩 놀린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친한 척 할 것이다. 되게 민망한 문항이죠. 근데 한 번쯤 이거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되는 문항이죠. 네. 사실은 이런 문항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항이 100개, 질문이 100개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이거 100개를 다 하면 오늘 시간 다 지나니까 다 해볼 수는 없어서 미리 옆에 계신 네 분의 패널께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미리 검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네. 결과를 보실까요? 네. 네. 어쩌다 어른이 아니고 어쩌라고. 네, 지금 어쩌라고. 네, 어쨌든 네 분이 많이 다르죠. 이 각자 네 분이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드라지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네 분은 각자 좋은 게 내 쪽으로 내가 뾰족한데 내가 좋은 게 와 있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되게 떨리는데요. 그게 어떤 항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성실. 나 너무 창피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어우 창피해라. 먼저 이재용 씨와 김용준 씨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용 씨 굉장히 개방성이 높죠. 자, 여기서 이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틀렸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네. 진짜 많아.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이 많은 주일수록 그 주의 개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가 우호성이나 원만성이라고 하면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그들과 잘 못 지내도 심지어는 기존 멤버들과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선 치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김용준 님은요. 또 다른 패턴이에요. 약간 동글동글하는데 성실성 쪽이랑 그다음에 외향성 쪽이 높죠. 사실은 여기서 가장 외향적인 분이 김용준 씨예요. 예, 외향적. 자, 근데 이 외향적이다라고 하는 걸요.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계속해서 또 신나게 막 활기차게 지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보통 하시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오해입니다. 그렇게 치자면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한승현님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분이에요. 말이 안 되는 분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향적이다라는 건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나의 소위 말하는 그날의 연료량이에요. 연료량이에요. 네. 제가 좀 폭력적인 언어라서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실탄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탄이 일찍 바닥나는 분이 내향적인 분. 그다음에 실탄이 좀 충분한 분이 좀 외향적인 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용준님은 전형적인 특징이 안 지쳐요. 네, 안 지쳐요. 네, 네. 그런가요? 진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재미있는 두 분. 네. 신하영님과 일단 모양 자체가 확연히 다르죠. 네, 네, 네. 신하영님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성실성을 보고 계실 거예요. 성실성. 네. 그런데 성실성이 높다라는 것과 낮다라는 게 반드시 게으르다의 반대말로 이해하시는 건 되게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성실성 낮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성실성이 떨어지는 패턴으로 나오는 거는 오히려 더 보편적입니다. 신하영 씨 같은 분들이 그래서 과감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단 부딪혀보자. 네, 실패하는 거 좋아해요. 네. 그리고 배우고. 네, 그 경험이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사회에 있어야 사회가 더 도전하고 새로운 데 시각을 뜨는 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 멋있다. 아메리카에서 공부하고 오더니 다르네. 한승현님, 네. 자유로운 영혼, 네, 그 다음에 소녀가장. 심지어는 그런데 저는 농담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별명이셨다면서요? 네. 아예 뭐 어쩌다 보니까. 네. 성실하고요. 근데 이 성실함 안에는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책임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정말 끌고 나가는 사람이다. 당찬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마치 연장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존경심이 있고.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이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행복이. 행복 심리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왜 사세요? 행복하려고요? 그것보다는 살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주 조금씩 늘 행복해야 되는데 이 책임감 강한 분들, 윤리의식 강한 분들, 성실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도전하는 분들이 쭉 나중에 보고 오면 이분이 근데 행복할 데가 없어요. 성취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서 조금 더 즐거운 삶도 집어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헥사코 검사도 나중에 한번 받아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유형화하지 않는 데 가장 중점을 둔 검사 결과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